예,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 주말, 날씨가 그렇게, 특히 토요일 날은 비가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주말 플러스 연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게 정리를 할 시기인데, 정리를 할 때 참 기분 좋게 이 정리를 쫙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복잡한 마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정치인이자 또 가장 젊은 나이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을 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포천 가평 고기가 엄청 넓잖아요, 지역이. 서울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예. 그거 참 거기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지역 주민 만나시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나기도 어렵고 최근에 이제 송년회 기간이다 보니까 마을 단위 이제 송년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 찾아뵙기가 어렵다는 말씀. 예. 그리고 건강 이거 하다 보면 예. 또 저희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약주를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렇죠. 막걸리도 유명하고요. 또 젊은 사람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젊은 맞아. 분을 또 그리워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예. 가평은 사실 포천이 막걸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하여간 이 지역구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죠, 정식 명칭은. 우리가 흔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 올리기 전에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면 법사위가 왜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그런 식으로 이게 왜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일단은 언론하고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법안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정당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거 중요한 포인트다. 이 법이라는 것이 예. 민생에 영향을 굉장히 큰 미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클 텐데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 여야 간에 합의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사실상 통보를 해왔죠. 법안을 올렸는데 원래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올라오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두 번째인데 어제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을 통해서 법안 순서를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에 통보를 했고요. 또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법안을 수정안을 올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게 수정안에 뭐가 수정되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사실 이런 것이 하려면 사실 본회의를 수년해서 정식적으로 이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글쎄요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오늘 11시에 저희가 본회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10시 보통 본회의가 11시면은 한 1시간 전에 양당이 의원총회를 합니다. 각자가 의원총회를 하고 어떤 걸 논의할지를 회의를 하고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니까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의총 전에 도대체 오늘 안건의 수정안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본회의장 가서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한지, 그러니까 굉장히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왜 이렇게 빨리 본인들은 개혁이라고 하는데 처리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개혁도 좋고 다 좋은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집권당이면은 개혁도 좋지만 개혁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올랐다 또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책임 의식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갖게 된다는 거 본인들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법사위가 이게 사실 이러면 무슨 기능을 하는 데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요. 이렇게 되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민주당의 어떤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국민의힘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얼마 전에 제가 매경에 이 칼럼을 쓴 게 뭐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절에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온갖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예. 그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법이 있었으면 아마 이 법으로 걸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그런데 수가 있죠.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 이거를 그렇게 쉽게 하고서 막 그 뭐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래서 기자나 언론사들 진 다 빼고 뭐 이럴 수가 있나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감하는 것이 허위 뉴스, 가짜 뉴스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아요. 그게 어렵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기구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구가 과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구가 과연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을 정무적인 요인을 다 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을 위축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언론 노조에서들조차도 이 법안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통과될 거라고 보시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부가 시작되면서 결과적으로 언론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법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추가 계속 입법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언론에서 나왔지만 언론사 사설조차도 이제 논평. 민주당이 논평조차도 이제 그런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언론사의 비판적 논조나 의견조차도 그렇게 틀어막는다는 것은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태들 아닌가. 저도 칼럼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미국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되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미국은 악의적 의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단 그 악의인지 아닌지는 누가 하냐면 원고가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거 증명 못하면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 언론이 기본적으로 비판적 논조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제 의도와 다르게 언론에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실을 때가 있고 저도 사람인데 불편하죠. 근데 뭐 제가 거기다 대고 언론하고 뭐 바꾸라고 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비판을 감수해내는 것까지가 민주주의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민주당은 그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법안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아니 그럴 거면 국회의원 뭐 면책 특권도 없애야 돼요. 아니 솔직히 자기네들은 허위 사실을 막 마음대로 얘기할 때도 있으면서 네. 언론한테는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다? 이건 불공평하죠. 응?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참, 오늘 또 아침에 저게 됐는데,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갑자기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전엔 전혀 받을 마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왜 변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찌되었든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주말 사이에 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여권에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분들이 친명보다는 친문에 대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입장에서는 친문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갈 거니까 사실상 부담이 덜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고려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말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면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대한변협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특검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천권자들이 외부 기관에서부터 받아왔던 선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민주당에서도 했었죠. 그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거 보면은 뭐 징계 요구안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본인들은 계속 센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헌정 이래로 이렇게 특검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것만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세개 특검에 대한 종합 특검을 내놓겠다고 계속 드라이브를 거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일교 특검을 본인들이 막 받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특검만 주장하기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여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 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요, 지금 만일 통일교 특검을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추천 주체가 결정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빨라야 1월 초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추천받고 꾸리고 하는데 빨라야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에요. 그럼 1월 달에서 2월이거든요. 이게 2월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죠, 준비 기간. 그럼 그때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월, 4월, 그건 5월 달에 가서 이게 나오던데 결과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거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 특검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주요 피의자로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현재 부산시장에 대한 출마 하마평에도 오르는 분이고,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얘기도 요새 하도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그죠? 김종욱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그거 지금 그건 권고예요. 지금 당무간사회가 윤리위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윤리위원장은 언제 결정돼요? 첫째. 대표께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실 텐데, 아직까지 뭐 당내 의원들한테는 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둘째, 만일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아주 중징계인데, 이게 윤리위에서 내려질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스워질 거다? 그러니까 뭐 물론 과거에 제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있을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가까웠잖아요.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뭐 해당 행위로 해서 당원권 정지하는 것도 보긴 했지만, 그때도 얼마나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 이 자유민주 가치를 지켜온 정당으로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뭐 당원들이 듣기에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에도 과한 표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발언들이 당원권 정지 2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가? 그런 형량은 아니까, 윤리위니까 그런 윤리위에서 내세운 그 징계 양형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윤리위가 수용하게 되면은 이걸 단순히 정말 윤리위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윤리위랑 당무감사위를 다른 정파에 있는 사람들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게 당원권 정지 정치하시니까 2년이면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상 당협위원장도 못하게 되는 다 내려놓으라. 당협위원장이 2년 못하면은 거기 딴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 완전히 그 사람의 또 이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 당원 게시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다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른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냐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다르신데, 지금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지도부의 주요 지지층인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결집을
위안 용도로 당원 게시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당내 의원들이 귀결되고 있고, 공통적으로는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참 궁금해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 주장에 따르면 뭐 다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지금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머릿속에는 전략대로 지금 간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전략은 알려주면 전략이 아니에요. 예? 아니 상대방이 저거 전략이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근데 오케이 뭐 그래도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분이 강성 지지층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최소한 지지율이 45는 나와야 돼요. 45%. 근데 지금 한참 못 미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 강성 지층만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해석은, 대표께서 이제 12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고, 과연 이제 와서 지도부가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최고위원분들이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나 전직 비대위원장들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밝혔는데, 지금 지도부가 또 밝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표현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직 비대위원장이나 전 지도부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고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해왔다가, 가령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요 인사의 입당도 막았고 이런 것 일관된 행동들을 보여왔다가, 지금 지도부 왔는데 가령 윤 어게인을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죠. 이러한 것들이 전의 지도부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도체제가 바뀌었는데 다시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윤 어게인과 함께하네, 이런 일관성 잊지 못한 태도들이 국민들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국민들께 말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한다면 너네도 한번 다시 믿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지금은 그런 선행 작업 없이 민생을 말씀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해도 지금 지도체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혹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윤 어게인에 동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질 것 같고, 저는 지도부가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지도부가 변화에 대한 3단계 구상이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가 있는데, 당내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사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께 바라는 점은, 대표께서 정말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대표를 지지하시는 주요 지지층 윤 어게인 분들이 부정선거와 이제 계엄을 옹호하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당신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잘못된 거다, 계엄이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도 맞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보수의 가치에 맞지도 않고, 부정선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대표께서 직접 본인의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대화하실 용기가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일 뭐 변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하면 유권자들이 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당명 바꾼다고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당명만 바꾸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관성 있지 않은 태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뭐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은 우리 지도부가, 우리 의원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는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연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윤 어게인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이 옳은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설득하고 대화할 용기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명 바꾸자는 거는, 물론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당명 바꾸는 게 막, 제가 옛날에 그 2012년 대선인가 그때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세 번을 봤거든요. TV 토론 사회를 세 번 봤는데 특정 정당은 세 번 모두 이름이 달랐어요. 이 정도로 이름을 계속 많이 바꿨는데 좀 궁금해요. 국민의힘이 이제 무슨 이름으로 바뀔까 아주 궁금한데, 답답하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해해요. 본인이 답답하다면 국민의힘을 보거나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어게인들이 저희 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윤 어게인의 생각을 동조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생각과 이미지 창출이 단절이 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봐요. 근데 솔직히 우리 김용태 의원 같이 젊으신 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 정도 20%대의 지지율 그나마 유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지율 가지고 힘드니까 더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당이 민주당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이 자꾸 민주당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비슷한 좀 게 있어요. 무섭고요. 왜냐하면 저희 당의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는 다원주의가 바탕이 된 당입니다. 맞아요. 민주당은 획일된 의견을 강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당은 다양한 의견들을 획일된 의견으로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적어도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저는 저희 당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민주당은 탄핵 남발하고 예산 삭감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왜 국민의힘만 사과해야 해? 하면서 이런 비판으로 가면 사실 정치 양극화로 가면서 당연하죠. 똑같아지는 거고요. 저희 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최소한 그 부끄러운 양심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왔고 집권해왔던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준석 대표하고 원래 용인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번에 연대는 할 것 같아요. 선거 연대는. 예? 근데 궁극적으로 뭐 합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뭐 선거를 당장 내일 치른다고 하면 선거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표라도 끌어모으는 것이 그 기본적인 그렇죠. 거니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당명 바꾸는 것처럼 뭐 저희가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또 개혁신당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리적인 중도층,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개혁신당에도 개혁할 과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연대한다고 한들 많은 국민들께서 아까 당명 바꾸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양당이 좀 혁신 경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쁠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약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2부에서는 여야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여야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사실 이게 여야가 있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뭐냐면 갑자기 막 탄핵되고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좌석도 바뀌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좌우 바뀌죠. 그거 아주 골치 아파요. 예. 근데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뭐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오늘 또 마침 모시는데 업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예, 누구를 그렇게 업어주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예. 그냥 장동혁 대표 업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약간 껴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민심 안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집토끼들한테 혼날까봐 지금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약간 너무 당적으로 또 가자니 산토끼들한테 혼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여가지고 근데 그쪽에 설왕설래하면 안 되거든요. 리더는 어느 한쪽으로 선택해서 쫙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집토끼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업어드리고 싶다. 민주당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저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뭐 업어주고 싶은 정치인 없어요? 저도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업어주고 싶죠. 두 명이나 있으시네요. 예. 요즘 여전히 이제 강성일변.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 이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업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예. 강성일변도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당도 참 국민들 참 많은 기대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이래봐라고 뽑아준 정당일 건데 정권 잡고 나서 이제 어떤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교훈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좀 그런 식으로 좀 분발해달라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좀 의미심장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토일교 게이트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가 더 특검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이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경 일본도로 가다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업어드리고 싶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참 좋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칭찬하는 모드가 참 좋은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근데 자 제가 한 가지 이동학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얘기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네. 이거하고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법안 이게 어떻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항상 모두 수정을 하겠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좀 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 논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견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들이 만약에 그 안에서 미흡한 점이 좀 발견됐다 혹은 더 보완해야 될 점들이 서로가 공감할 정도의 어떤 수위까지 올라가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당연히 막판까지도 조율하는 것이 맞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고 아마 물어보신 의도는 아니 집권 여당이 뭔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완비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쨌거나 미비점이나 혹은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됐다면 그걸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죠. 네. 근데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그거 갑자기 왜 해? 상임위에서조차 논의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법사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거를 친구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 이거를 왜 갑자기 법사위에서
등장하는 거야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넘은 것도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법사위에서 끼어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도 논의가 없었다라는 증거가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 걸었다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뭐 좀 미흡한 뭐 부분이라든가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청래 당 대표와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강경 모드 즉 이제 개딸 소위 강경 지지층들의 도파민을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행태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당정 간에 지금 소통이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것을 뭐 미흡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것은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설프다.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요, 제가 솔직히 여기 두 분, 제가 다른 데서 방송할 때도 모셨고, 방송들 많이 하시는 두 분,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두 분인데, 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사실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전 칼럼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허위 조작, 이 근절법, 조작 뉴스, 허위 조작 뉴스면, 당연히 근절이 돼야지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정적 사안은 특히 이게 허위다, 가짜다 이러는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진짜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 허위야. 그러고서 이제 소송 걸어요. 그거 징벌적 손해배상 막 소송 걸어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또 재판에 응하고 막 해가지고 지는 다 빠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로 밝혀져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마 문제되는 지점은 저는 충분히 당연히 좀 토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가짜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면서도 지금 수많은 유튜브들 이런 데서는 사실 저널리즘의 책임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형용화되어 있어요. 별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상대방을 그냥 야지를 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 악의적인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야 공이 아마 서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진영 유튜브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사회에 던져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법안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 법안 통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점들도 아마 왕왕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저는 가감되는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안을 아예 발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저희가 좀 더 깊게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치가 아니죠. 그게 방치되면은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좀 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방치가 됐으면 이미 대혼란에 빠졌을 거고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됐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자정 노력이 사회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오히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보기에 거슬리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허위라고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손실액을 형사도 처벌 포함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넣어가지고 손실액의 5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요 어느 언론사가 정황이라든가 또는 비실명으로 제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거고 어느 언론사도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단순한 실수나 착각까지 법적으로 금지 삼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언론중재법도 하나 또 개정을 또 이번에 또 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논설이나 칼럼 있지 않습니까? 사설, 논설이나 칼럼. 그것도 잘못되면요. 그걸 이제 정정보도 청구하는 제도, 그거를 일부러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언론사의 사설이나 논설, 칼럼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정보도를 하도록 포함시키겠다 하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보세요. 나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거 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 왜 그걸 부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해? 예,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거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보면 올해 초부터 카톡 검열했죠. 최근에는 현수막 검열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권은 비판하는 현수막 못 걸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언론도 입틀만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다 검열해가지고 핸드폰에서 부적절한 얘기 같은 거 오고 하는 거 다 검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민주당에서는 유독 이렇게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의사 표현의 자유, 내 생각의 자유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열어주는 건 뭘 열어주냐? 노동신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노동신문. 그거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간에 접근이 가능하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북한 노동신문은요, 계속 대한민국 정권을 비판을 하는 선전-선동 기구입니다. 그 신문이 아니에요. 북한 노동당의 노동기관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한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는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비판한 것을 막겠다. 이게 무슨 위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법에 단죄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팩트 관계에 있어서 왕왕 팩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용해가지고 칼럼을 쓰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아니 보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 보는데 앞에서 이 조롱하고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현수막에 다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혐오 표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인권위원회나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장치는 우리 사회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오히려 노동신문이나 이런 거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본인이 이거 하겠다고 했고, 권영세 뭐 비서실장이었나요? 통일부 장관이었나요? 이분도 이거 하겠다고 했고, 지금, 얼마 전까지 뭐 비대위원장이셨잖아요. 보수에서 내걸었던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때는 아무런 비판을 안 하다 갑자기 이거 비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조금 재밌는 포인트 마지막 하나 더 짚어드리면 표현의 자유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 이 게시판은 도대체 왜 처벌하려고 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거 자율적으로 그것도 익명에 기대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 그걸 썼는데 그거를 당 누군가가 이거를 실명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썼다 이거 특정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저는 방금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국민들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저 주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한동훈을 띄워주려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거는요. 문제의 본질은 김경수 지사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반대 의견 낼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에서도 그건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왜 그러면 처벌받았습니까? 여론을 왜곡했기 때문에요. 여론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 다수의 의견이 어느 특정 방향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여론을 조작해서 왜곡시켰다. 민주주의의 어떤 그 공론장을 왜곡시켰다.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비판했다. 그거 우리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비판 no problem. 비판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아이디를 개인정보를 다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8명을 다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장인 장모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을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했었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추앙하는 글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언론사에서 인용해서 보도가 됩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마치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받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바로 김경수 지사가 처벌받은 건 똑같은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언제 비판한 거를 우리가 문제 삼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말씀만 들으면 잠깐 요거 하나 더 민주당의 끝내고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 더 끝내야 거예요. 요거 하고 하나 더 가야지 뭐였냐면 지금 뭐 이제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북한 노동신문 이거 개방을 우리가 찬성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도 똑같이 개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이제 그 노동신문의 접근선도 개방하자 이런 얘기했었어요. 이건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라. 비판 오케이.
스스로 우리 사회가 자정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정권 아닌 거죠. 우리 국민한테 입틀막 시키고 나서 북한 노동신문을 개방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위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고요. 그 여론 왜곡이나 조작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법안이 그 법안이거든요.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 사실을 비틀어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민주당 법안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의 논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노동신문과 관련돼서도 하나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언론도 북한에 공개되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노동신문 받아들이자. 이게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노동신문이랑 공약을 도대체 무슨 말을 왜 거신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한 말은 아닌데.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을 북한에 공개해야 된다. 같은 선상에서 노동신문도 우리나라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도대체 처음부터 그럼 그 공약을 왜 내걸었던 거지? 상대방의 의사와 상대방의 어떤 현실 조건 관계없이 노동신문 이것이 우리나라에 공개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논조에 넘어가거나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동신문 공개하자고 보수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조건을 그런데 왜 거예요? 그런 확신을 북한 김정은 정권한테는 그렇게 믿고 왜 우리나라 국민한테 믿지 않는 거죠? 국민들의 그런 이재명 정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 의견을 내면은 다른 국민들이 또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잖아요. 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지 않고 북한 정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정 노력이 자정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신문을 노동신문을 대해서요? 보고도 네.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기에 속지 않는 그게 자정할 수 윤석열 있는 대통령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한테 그렇게 안 하냐고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우리가 국민을 그렇게 안 하면 입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에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일관성이 있다 이건데 그렇게 국민한테 입틀만 하고 북한 정권에는 개방을 시키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 지도부가 갑자기 우리 빨리 만나자. 왜 그렇게 변했어요? 이거는요.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변한 건 아닙니다. 특검도 뭐 받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경찰 수사로만 가야 된다. 이런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열려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이상한 게 개혁신당이 그 통일교회 사실상 주체가 되는 정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똑같은 대상이 되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둘 다 범죄 집단일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의 범죄 집단이 찾아가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당한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세석에 지금 107석의 정당이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대상이 될 것이고 민주당도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많은 증거들 그다음에 ODA 밀어주고 정책적으로 실제로 그런 특혜를 준 사실들까지 다 덮이고 그리고 뭐 목걸이 주고 샤넬백 주고 이 관련된 것들이 지금 다 얽히고 설켜서 증거들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그렇잖아라고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하다가 제가 볼 때 이 특검의 결과가 민주당 뭐 일부 의원들도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걸려서 몇 명은 뭐 이렇게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힘은 대단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클 거예요. 보통은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상대의 살을 치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금 뼈를 내주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절대 안 받겠다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요.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청래 당 대표는요.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공식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저는 정말 이게
뭐 지금 뭐 전 최고위원이니까 요즘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어두워서 그런가? 현 최고가 아니라 전 최고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된다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 민주당은 왜 이거를 갑자기 받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갤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 갤럽 조사 여론 결과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 62%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보다 높죠. 민주당 지지층 더 높죠. 67% 나왔고요. 국민의힘 62%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 특검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40대예요.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이 40대거든요. 40대에서 가장 높은 72%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통일교 특검이 나온 배경은요. 민주주의 특검이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불거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무슨 국민의힘 의혹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한 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권선도 의원이 이미 이걸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진술됐었던 윤영호 본부장의 전재수양 관련된 건 이거는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뭉갰다가 뒤늦게 이게 드러나니까는 야 이거는 특검을 맡겠다가는 지금 민주주의 특검을 맡겠다가는 이재명 정권을 맡겠다가는 그대로 이게 뭉개져가지고 이제 전재수 장관 의혹은 전부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야당만 처벌받고 여당 거는 처벌받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이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특검을 해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더군다나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4천만 원이었었고요.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가 나왔었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게 경찰이 이거를 줄입니다. 현금을 2천만 원을 줄였고요. 시계도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불가리 시계만 해요. 그럼 이 두 개만 합해도 약 한 3천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약간 특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둬가지고 특가법이 되면 뇌물죄가 이게 7년, 10년 가거든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이걸 수사하겠다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압수수색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시간 20분 동안 우두커니 문 앞에 서가지고 의원실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간 것을 방임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 할 대상이 나왔으면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옥상에서 레팔 하강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증거인멸한 것을, 민주당 관련 의혹을 증거인멸하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정권의 경찰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나게 스스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일단은 한번 합의 하나 도출해 보자고 일단 응한 것이지 이게 다 타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특검의 추천 주체를 놓고서 이 문제도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제3자가 하는 이제 특검 안으로 저는 이제 상정되고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근데 제3자가. 예. 그게 변협이 될 수도 있고. 변협이 될 네. 수도 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될 수도 있고. 네. 대법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은 민주당이 신뢰를 못한다고 맨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죠. 국힘도 본인들이 소수정당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지금 걸려있는 건들인데 아마 모든 걸 다 100% 본인들 의견대로 하자고 하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진짜로 이것을 민주당을 물귀신 작전처럼 끌고 들어가는 작전이 성공하려면 민주당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죠. 네.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물귀신 얘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술이 나왔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말이 됩니까?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윤영호 본부장하고 전재수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10건이 넘습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은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언론은 모두 민현사상으로 그렇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이제 상식으로 볼게요. 그게 왜 이제 둘이서 당사자가 10여 차례 통화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냐면요. 그 명의가 본인들 명의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명의의 핸드폰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명의의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명의의 핸드폰을 비서한테 맡겨가지고 비서들끼리 서로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의원들이요 좀 민감한 거 있으면 제3자 핸드폰 빌려가지고 통화한 경우 가끔 있지만 자기 명의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주면서 일 맡긴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의 개통된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건 제 직접 썼다고 보는 게 더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게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다 보니까 일단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채널 A 보도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요, 자 합의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벌써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은 이거 합의하고 뭐하고 하면 1월 중순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1월 중순 넘어가서 1월 중순에서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럼 이제 추천받고, 임명하고, 사무실 빌리고, 특검단 이거 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월 말, 뭐, 이 정도? 예, 빨라야지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수사를 막 하면은 3월이라고 치면 3월, 4월, 빠르면은 4월, 늦으면 5월 초에 이제 나와요. 6월에 지방선거예요. 예? 네. 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통일교 이거 이런 이 종교 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완전히 어겨가면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돈으로 다 올가매고 본인들의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걸 연결하고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정치권도 오염되고 종교도 오염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서로가 다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일부분 뭐 개별적인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 때 뭐 유불리 이걸 따지면 뭐 서로 피차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예.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그것이 이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후폭풍을 몰고 올지라도 그냥 이런 종교법인 이런 위헌적인 종교법인을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정치권 오염은 뭐 뻔한 거잖아요. 뭐 저는 그 감수하고 가야죠. 그 일정은. 뭐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특검 일정이 미룬다면 또 다른 또 오해를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경찰이나 뭐 특검이나 뭐 검찰은 아예 이제 해체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헌재 대법원도 증원시켜가지고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을 바꾸려는 그런 판인데 오히려 더 늦어지면은 민주당 정권만 더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3자 공정한 특검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특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 특검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게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이것도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뭘 수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수사 판사 기준이나 요건을 이제 정하면 거기에서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서 이 사무를 분담하고 거기에서 이제 판사를 추천하도록 해놨어요. 예. 왜 그런 비판이 나왔냐면 어차피 나중에 조희대 대법관이 이것을 또 임명하게 되면 기존의 조희대 대법관을 지금 믿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이런 재판부도 따로 만들고 법안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는 꼴인데 결국에는 다시 조희대 대법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조희대 대법관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실제로 약간 분리 독립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 얻으면서 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도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위헌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헌을 최소화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헌 최소화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헌 최소화되면 위헌이 아닙니까? 여전히 위헌이죠.
강도 행위를 최소한 데서 강도 아니에요? 불법 행위를 최소한 데서 불법이 아닙니까? 여전히 강도이고 불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위헌은 희고 검다가 있는 거지. 그 가운데 애매한 회생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헌을 최소화한다는 아주 교묘한 이제 언어를 써가지고 위헌 가능성이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헌성은 여전하다 말씀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위헌 심판 청구가 나올 겁니다. 위헌 심판 청구가 나오면은 이걸로 또 시간이 또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노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위헌 심판 청구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길까? 저는 민주당에서 아마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 지난주였죠. 조지호 이제 경찰청장이 8대 0으로 파면됐습니다. 8대 0으로. 완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민주당에서 좀 계산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위헌 심판 청구 가더라도 현재 이 구성으로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좀 이렇게 무리해서 위헌 가능성을 품고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위헌 청구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청구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변호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에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신뢰가 붕괴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헌 소지를 약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당연히 뭐 헌재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헌 청구 심판 그거를 이제 청구를 하는 순간 원래는 그거 사실 청구 주체는 재판장일 거예요, 판사. 예?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주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재판이 되는데 중지되지 말라는 법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아마 그걸 만든다고 한 것 같아요. 추미애 위원장이 그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리수를 두니까 이게 깔끔하게 되지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무리수를 계속 둬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하는 게 저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재명 정권 지지율 하락에 나중에 큰 이제 발목을 잡는 걸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지금 이거를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김민석 김민석 총리도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광주 호남에 갔나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5년 짧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듣기 좋으라 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가르마가 타졌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으로 지금 가르마 타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정원으로 가르마 타졌고, 차기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로 가르마가 타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해주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의미를 품는 말로서 5년 짧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위헌성 논란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김민석 총리가 가서 당 대표를 하고 개헌을 통해서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거죠. 개헌하지 않으면 이 위헌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헌을 해야지만 사라지는 건데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요. 지금 특별재판부는요. 군사법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개헌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위헌성 논란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만 없애는 수 있는데 총리가 가서 당대표가 되면 개헌도 밀어붙여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의미가 해석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이거 뭐 하실 말씀 다음 주에 하시고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설 잘 들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벌써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